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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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들으시니까 지루하시니까 건강박수 아세요? 선생님들 건강박수. 원래 여기 저번에 노인 뭐 무슨 지도사 선생님들 있어갖고 그 선생님도 혹시 오실까봐 건강박수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그분들 안 오셨네요. 보통 이제 건강박수 하면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그래서 우리 이거 보통 이런 박수. 이거는 이제 합장박수라고 그러죠. 합장박수. 합장박수는 혈액순환에 좋답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신경통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치는 거는 이제 시력이 나쁘거나 피 자주 나고 비염 있고 이런 분들은 요렇게 요 박수 쳐주시면 좋아진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박수 있죠. 손바닥 박수는 이제 변비 있거나 이렇게 배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많이 치면 좋아진다 하고, 그 다음에 손목 박수 있습니다. 손목 박수. 손목 박수는 이제 소변이 뭐 시원찮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또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먹박수 있습니다. 주먹박수 이거는 이제 두통하고 어깨 이런데 통증 이런 데 예방해 준데 좋다고 그러고, 또 손가락 박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심장, 기관지 이런 데 안 좋으신 분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목 뒤박수 있습니다. 목 뒤박수.
당연히 올리더니 뭐 다이어트 좀 되죠. 올리니까 다이어트에 이렇게 효과가 있고 어깨 통증 이런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등 박스 있습니다. 손등 박스. 이거는 이제 허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통, 허리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요 손등 박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저희 그거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거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이거 하면은 보통 저희들 뭐지? 송대간의 네 박자 네 박자 아니 송대간의 네 박자가 아니고 그 뭐죠? 현철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예, 그래 그 8가지를 박자에 맞춰서 막 이래 하거든요. 뭐 고요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항상 같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가 율동까지 일을 하면은 진짜 재밌게 잘 따라 하시거든요. 그 노인 지도사 선생님들 오시면 좀 써먹으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 요번에 또 마침 또 안 오셨네요. 그래도 선생님들 집에 가서 아까 이거 어디 썼다고 했죠? 소변 이제 잘 나오고 이것도 그거 변비 없애고 이거 한 박수 외우셨다가 틈틈이 치면 건강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상담 초기 중요 사항하고 상담의 대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등 좋아하시죠? 1등. 네. 진짜 1등 해보셔가지고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만 하시는 겁니까? 1등도 해보셨죠? 예, 1등 다 해보셨을 거예요. 1등 다 해보셨고.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선생님 혹시 미국 1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우와, 조지 워싱턴. 그죠? 야, 이 정도는 다 안다. 이런 자신만만한 표정 지으시네요. 예. 그러면,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은 누구죠? 달에. 암스트롱. 예. 닐 암스트롱이네요. 예, 암스트롱. 미국 1대 대통령이고,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 그럼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뭐죠? 국보 1호. 그죠? 남대문입니다. 그죠? 그럼 미국 2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네. 조용하시네요. 네. 존 애덤스라는, 존 애덤스 맞죠? 존 애덤스 분이고, 달에 두 번째 착륙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 다 기억하시는데 두 번째는 다 여기는 에드윈 올드윈이라는 우주 비행사고요. 그럼 우리나라 이거 맞추실 수 있겠죠? 국보 2호. 한숨 쉴 일이 아니고 당연히 모르셔야 됩니다. 그죠? 온갖 사지 10증석탑. 네. 와, 이것만 봐도 우리 1등주의인지 알겠죠? 첫 번째만 기억하세요. 하다못해 닐 암스트롱은 어떤 선생님이 2012년도에 죽었어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에드윈 올드윈은 언제 죽었는데 그 사람 모르겠어요. 항상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이다 보니까 2등이 있어야 또 1등이 있는 건데, 참 1등 차이인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이제 올림픽 시상식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시상식에서 이제 은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하고 표정이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은메달, 금메달 딱 물어보면 딱 벌써 동메달이 표정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하셨죠? 예. 은메달이 더 높은 메달인데 시상식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 이래 보니까 동메달 딴 사람이 더 밝은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아시안게임 박태환 선수 보셨어요?
처음에 뭐 금메달 딸 거라고 400m 뭐 확실하다 이랬더만은 순장이 뭐 라이벌이 될 줄 알았더만 일본 선수가 금메달 따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순장이 금메달 따고 박태환 선수 3주 따는데 표정 보셨어요? 와, 박태환 선수 동메달 따고도 얼마나 밝게 이렇게 표정을 짓는지. 순장은 별로 인상 안 좋더라고요. 자세히 안 보셨죠? 이때까지 이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심리가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래가지고 은메달을 따고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동메달은 하마터면 메달도 못 받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표정이 엄청 동메달 딴 선수가 더 밝다고 이래 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40점 받을 줄 알았는데 50점 받으면 기분 좋나요? 좋죠? 100점 받으려고 했는데 80점 받으면 기분 나쁘죠? 얘가 30점이나 더 잘했는데 더 잘하면 인상 별로 안 좋고 50점 받는 애는 기분 째져요. 그죠? 엄마한테 와가지고 10점이나 더 올랐다고 정말 기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좀 몇 점을 목표로 사시라 그랬죠? 70점 목표로 사셔야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70점 목표로 이렇게 사시라고.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이 기대치가 못 따라가면 실망이 너무 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내가 달성 가능할 성취 가능하고 목표 달성한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편안하게 즐거운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다양하게 다 빠지셨네요. 그죠? 예, 다양하게 다 빠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여기 제일 많이 오신 선생님이 제가 아까 쭉 이래 보니까 상담사 이렇게 배우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공부 좀 하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상담 직접 해보신 선생님 있으세요? 집에 자녀분들 다 계시면은 나름대로 다 진로 상담하고 다 하셨을 건데 자녀 교육 상담 다 자녀랑 다 하셨을 건데 그죠? 근데 그거는 상담을 안 치나요?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상담인가요? 그런 것도 다 상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담하면 들으실 분도 계실 건데 초기, 후기, 중기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보통 저희들 수업이나 보통 봉사활동 가면 12회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12회기로 해주세요. 12회기 딱 석 달. 뭐 정리하기도 좋은 기간입니다. 석 달이. 그래서 12회기 하면은 초기를 한 뭐 6기 시기를 잡으면은 안 되겠죠. 초기, 후기, 중기 그래도 3분의 1씩 나눠 가지려면 4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또 후기가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은 내담자가 좀 지루해 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는 보통 한 3회기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 회기를 6회기 정도 이렇게 잡고 후기를 3회기도 잡는데 후기는 또 그 선생님에 따라서 많아요. 통합 2회기 또 정리하는 기간 1회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3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여기서 프린트에
상담 초기 중요사항이라고 이렇게 프린트물 내드렸는데 그만큼 상담이 초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내담자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못되면은 이게 연결이 쭉 안 될 수 있습니다. 쭉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초기에 내담자 뭐 저희들 말로는 잘 꼬셔놔야 돼요. 잘 꼬셔놔야지 상담이 이렇게 잘 진행되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침에 기분 좋을 때 강의를 나가면은 뭐 이렇게 좀 짜증나는 게 있더라도 모든 게 다 수용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 영역이라고, 수용 영역이라고 하면 아침에 기분 좋을 때는 수용 영역이 더 넓어질 건데, 근데 집에 퇴근할 때 되고 이렇게 조금 강의 시간이 많으면 오후로 갈수록 강의 시간 많아지면 이게 바뀌는 거죠. 오전에는 좋았던 부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영역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 반영적 경청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영적 경청. 그리고 I 메시지. I 메시지. 나전달법.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말해줌으로써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말하기 방법인데요. 요거 두 가지. 상담 초기에 중요한 사항하고 반영력 괜찮 I 메시지 요거 배워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담 먼저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상담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잘 들어주시면 좋으시겠죠. 초기에는 보통 뭐 하죠? 내담자하고 라포라는 거 형성하죠. 라포가 이제 신뢰 정도 되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내담자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불편한 상황,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죠. 알아보는 시간.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장애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애가 그린 거 심리 검사 하러 받으러 왔는데 그린 거 보고 물고기 가적화 그렸다고 할게요. 요렇게 그린 애를 봤는데 제가 잘 못 그렸지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가족이 전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당연히 제일 크니까 아빠인 줄 그냥 알겠죠? 엄마인 줄 알겠죠? 지네들 둘이만 이렇게 잘 지내지 서로 각자예요. 이렇게 서로 각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가정에 무슨 큰 장애가 있으신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은 그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가슴이 약간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줘야지 그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장애가 있네요 이러면 벌써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알려주기 싫잖아요. 자기 집에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장애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내담자 라포 형성하고 내담자 불편 사항을 알아보는 게 이제 초기.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뭐 저는 12지신 꾸며보기 아니면 또 하투 꾸미기, 어른 노인분들은 하투 꾸미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하투에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12지신 그림에 자기 띠 골라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네가 그리고 싶은 게 뭐야? 이러면 대부분 자기 띠를 골라요. 그 12지신 그림을 딱 펼쳐주면. 그러면 너 개띠구나. 집에서 그 강아지를 길러본 적 있니?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미술 기법을 배우는 거는 이야기 꺼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상담하셨습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이래갖고 뭘 말씀해주세요. 불편하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 술술술술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그럼 우리 오늘 풍경 구성법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뭔데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뭐 집 보고 나무 보고 뭐 이렇게 10가지 풍경 구성법은 보통 10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10가지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이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상담을 자연스럽게 자기 내담자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렇게 미술 기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상담할 때 써먹으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중기 때는 중기가 제일 길어요. 이때는 이제 내담자를 직면시켜 주는 시간인데 내담자는 이렇게 왔는데 보통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저 상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뭐 학교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하거나 이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려 해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오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면은 학생을 비유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너 선생님이 자꾸 뭐라 하시고 꾸중하는 건데 너는 그거 듣고 반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 그래서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 단계입니다. 중기는 보통. 그래서 내담자를 직접 직면시켜주고 보통 뭐 학교 아동 같으면 학교니까 학교라는 그런 사회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 이렇게 알게 해주는 단계가 중기고요. 후기는 이렇게 이제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희망을 또 전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가 고쳐지면 이렇게 희망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중기에는 여러 활동 가지고는 저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요. 후기에는 저는 보통 화분을 키워보라는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화분. 우리가 말하는 그 다육이 식물 이런 거 자기가 직접 길러보면서 이렇게 걔가 큰 만큼 자기 자신도 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크는 거 주면은 애도 진짜 무럭무럭 자기 마음이 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한 해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이 초기에 내담자하고 관계 형성이 잘 돼야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중간에 얘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저 선생님 싫어요.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예. 또 노인분들은 그거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만 이런 미술 활동을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건강하신 분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전묘법 이렇게 하면서 전묘법 꾸미면서 물감 한번 찍고 여기 콕 찍고 물감 한번 찍고 콕 찍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리치료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꺼려했어요. 미술 활동하러 올라오는 걸. 그래서 보통 억지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전회사 정상인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열 몇 분씩 막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처음 만나면 그 상담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상담사가 일방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성취 달성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상담 목표를 잡는 게 좋지. 상담사가 임의대로 요번에 너는 이거 고쳐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일방적인 거. 우리도 TV 하나 보다가 요거 끝나면은 공부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엄마도 이제 인내심 한계가 오죠. 그때쯤 되면 니 언제까지 TV 보고 있었기고 이래 했다면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기 싫잖아요. 네. 그것처럼 항상 자기가 일방적인 강요를 당해서 억지로 한다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으로 상담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까지의 단계를 의미하고요. 상담 초기라는 것은 임상을 통한 심리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임상이 뭡니까? 각종 검사죠. 성격 유형 검사, MBTI, 적성 흥미 검사, 그림 검사, HTP, PITR, 풍경 구성법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통해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단계죠. 그리고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 초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전문 상담과 일반 상담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 언급하고 갈게요. 저희들은 미술 심리 상담사죠. 미술 심리 상담사인데 미술 심리 치료사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심리 치료사 이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아니 당신들이 무슨 치료고 이거 빼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치료사보다는 이렇게 상담사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아직까지 치료사 많이 쓰는 데 있습니다. 독서 치료사는 독서 상담사라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독서 가지고 이렇게 아동 행동 개선을 할 수 있는 독서 치료사 이런 과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또 미술 심리 상담사만큼은 의사협회에서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에이구 우리 그냥 상담사 안 한다 이래가지고 미술 심리 상담사만큼 상담사를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과 일반 상담의 특징을 잠시 비교하면 여기서 전문 상담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정신과 진료받는 거죠. 전문 상담은 정신과 진료받는 건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 정신과 진료 받으러 가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애도 처음에는 문제가 많다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한번 가서 진단받으면은 평생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과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아본 게 심리상담센터거든요. 심리상담센터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은 걸 겪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약간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맞구나.
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다시 일반 중학교로 막 전학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상담사의 전문성 여부네요. 상담사의 전문성 여부. 미술심리 상담사나 뭐 다문화 가정복지 상담사나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 의학적인 전문성은 없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예, 의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저는 저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항상 제가 그거 비교하는 애가 제가 그 개인 상담해주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거 문제가 별로 없는 애예요. 단지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한 애거든요.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되는 애인데 얘가 학교 가서 별나다 하고 뭐 또 돈을 이렇게 좀 남의 부분에 손을 잘 댄다 하고 이러니까 고아원에서 정신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 다 했죠. 우리 저희들이 하던 검사 똑같이 다 했습니다. 얘가 ADHD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얘는 그런 평생에 ADHD 따라다니는 문제아로 이렇게 평생 낙인 찍히며 살 수 있는데 와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얘 그림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의사분이 아무리 체계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거 항상 그림 해석이나 분석은 긍정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사는 이렇게 체계적인 평가라는 미명 아래 ADHD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상담하러 다닙니다. 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다. 의사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미술심리 상담사는 명확 안 한가요? 그런 미술 쪽에서는 더 전문적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게 미술심리 상담사인데 요 특징을 완전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규칙성이 있다. 우리가 다 12핵이 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만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특징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뭐 우리하고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잠깐 네. 개인적인 글인데요. 네. 아까 전에 그거 두 개를 전문성하고 비교하셨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미술 심리래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짜 전문적으로 약물이 투여가 돼야지 네.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 미술심리 뭐 이렇게 미술심리 상담사 가정을 한번 두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판정을 저희들이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의사들은 판정을 하고 이 판정 받으면 약물 투여해야 되거든요. ADHD 하면은 무기력한 약을 줘요. 애가 활동이 너무 강하니까 무기력한 약을 줘갖고 조금 그냥 우울해지도록 그런 약을 주는 주는데 이 투약 여부는 의사라는 전문성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는 이렇게 이상이 있더라도 혹시 제가 ADHD 같다고 판정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내리는 건 아니고 좀 더 전문적인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 그 자녀분은 네. 그 약간
정신과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 이쪽 그 일본 그쪽 상담센터 가셔가지고 예, 예. 치료가 됐다 그래하셨잖아요. 치료가 된 게, 거기서 바로 치료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가 저 때문에 항상 답답해 하니까 제가 고치니까 해결된 거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받은 거죠. 부모가 너무 좋은다. 들어보니까 부모가 안 좋아도 얘는 원래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겠구만. 이런 조언을 들은 거죠, 거기서. 그러면 아기가 자녀분이 그러니까 안 좋아서 정신과를 가라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애가 저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치는데 전부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큰일 났다. 자살 충동 테스트를 했는데 전교 1등이, 공부를 전교 1등 하면 좋은데 자살 충동 테스트가 전교 1등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놀래셔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 이렇게 권유한 거고, 저는 가면은 정신과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상담센터 가니까 이렇게 부모가 문제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요. 예. 이제 좀 이해가 완벽하게. 제가 중간에 제 이야기 빠져먹고 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경위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지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의 가정사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초기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은 상담 관계의 형성 및 동기화가 있네요. 거기도 있습니다.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외모나 말씨 이런 거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 구조화는 이제 뭐 내담자에게 일종의 상담에 대해서 안내 교육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담의 비밀 보장, 시간과 상담 횟수, 상담료, 미술심리 상담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돈을 받으려니까 그냥 해주면 해줬지 뭐 돈을 어째 받노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우리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돈 안 받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하고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이것만 해가지고 좀 쏠쏠하게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상담 이렇게 한번 그림 검사 해주고 할 때마다 3만 원씩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미술 심리 저 상담사 배워가지고 잘한다 뭐 이래 하니까 그 주변에 뭐 조금 정상적인 아이인데도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우리 애들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 주리에서 좀 유명하다는 게 저하고 같이 수업 받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지금은 그 교정직 공무원 하세요. 교도소 재수들 이래 교화하고 하는 그분은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가셔갖고 자기는 이제 청소년 이렇게 애들 이제 오면은 범죄자 취급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런 범죄 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청소년 보호 관찰 시설인가 저기 대저동에 어디 있는데 거기 근무하고 계세요. 미술심리 치료하는 게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은 그래도 돈을 받고 해야지 서로 간에 좀 신빙성도 있고 신뢰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및 문제에 의해 있는데 제가 그거 상담한 아이 중에 한 애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진짜 착해요. 말도 그렇게 잘하고 저한테도 그런 모습 안 보여주는데 여자 선생님 앞에만 가면은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설마 그러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보이더만, 아, 선생님이 개의 이중성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러면 내가 보면 또 저한테서는 진짜 순진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또 여자 선생님 붙여놓으면은 욕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걔가 말이 없고 뭐 이래서 약간 상담을 의뢰했는데 너무 내성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의뢰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정보가 수집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한테서 이야기해주면 어머니도 에이 우리 애가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러는데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음에 녹화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핸드폰은 요즘 녹화 다 되잖아요. 놀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절대 이런 애가 없다면서 막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식인데도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그런 그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또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개념화. 이건 이제 뭐 가설을 내세우는 건데, 가설은 뭐 사실로서 증명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추구해 볼 만한 뭐 가치가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죠. 항상 무슨 법칙도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계속 맞아떨어지면 이제 법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뭐 아는 거 뭐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인가? 뭐 들어보셨습니까? 얘도 처음에 아보가드로의 가설이었다가 계속 경험해보니까 그대로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가설이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상담에서도 만약에 이중성격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 내담자의 이중성격의 원인을 파악하여 뭐 상담기법 여러 가지 있죠. 인간 중심적 상담,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상담, 뭐 융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는데 요즘은 12가지를 하더라고요. 12가지. 예, 저가 배울 때만 해도 한 9가지 있었는데 3가지가 뭐 여성주의 상담하고 뭐 이렇게 기법이 몇 개 더 생기겠다고 하던데. 그런 이제 상담 기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간 중심 상담이죠. 인간 중심 상담은 뭐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이런 뭐 가치관을 가진 그런 상담 기법인데 내담자의 이중 성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인간 중심적 상담 기법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상담을 진행해서 회기가 끝나면 정말 걔가 자아 존중감을 형성했는지 이렇게 평가해보고 뭐 다음에 다른 아이한테도 또 같이 적용해보고 같이 적용되네 이러면 나름대로의 법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내 혼자 해본 거라고 법칙이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게 이제 가설 사례 개념에서 가설을 세우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 및 상담 계획 세우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최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상담의 기법들을 동원하며 내가 인간 중심적 상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래가지고 맨날 오면은 꿈 이야기만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어제 귀신 꿈을 꿨는데요. 선생님 어제 저는요 로켓 꿈을 꿨는데요. 꿈 이야기만 하는 애를 데리고 인간 중심적 상담이 되겠습니까? 얘가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프로이트의 뭐 정신역동적 상담, 여기는 뭐 자유영상 꿈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담 기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서 항상 프로이트는 우리가 말하는 뭐 카우치라는데 소파 같은데 이렇게 상담자를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체면 걸듯이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네가 어째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해야지. 뭐 네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네 꿈 그거 어제 네가 뭐 거기에 연관된 뭐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꾼 거잖아. 너 그거는 너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인간 중심적 상담 기법만 한 가지 기법만 이렇게 고집해서 사용하는 거 말고 거기 그 내담자에 맞게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게 거기 여러 상담의 기법들을 동원하여 이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 가야 하고, 그리고 문제의 전면에 자기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중기에 직면하게 되면 내 하기 싫어요. 더 이상 이제 저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항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상담 시간에 저항의 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상담 시간에 안 오죠. 상담 시간 됐는데 상담 시간에 안 오고, 뭐 이렇게 상담에 와도 거짓말하고 변명으로 뭐 이렇게 일관된 답변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감정, 양가 감정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상담사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바로 포기해야 되나요?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담사는. 그리고 탐색 단계, 신뢰와 치료적 관계 형성하기. 이건 뭐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고, 주의 집중과 경청하기. 이것도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진술이나 재진술 경청은 뒤에서 따로 할 거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질문은 우리가 상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왜죠? 왜? why?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이러면 벌써 애가 잘못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려고 해요. 대답이 짧게 나오고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하려고 하죠. 왜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래서